이따위 텍스트가 감히 날 농락해? 감히 나를 테스트해? 내가 이걸 이해해주지? 난 될 때까지 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와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글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할게. 이해 못하는 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코리안에서, 한국에서 혹은 아니 지구에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지구에 있는 정보 텍스트는 정보든 텍스트로 전달됩니다. 대학을 가시면 대학에서 주는 전공 지식들을 텍스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에이, 이거 대학생들이 비웃어요. 너 무슨 과 갈 거야? 너 공학과 갈 거잖아. 공학 메커니즘이 이거보다 쉬울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께를 보세요. 뭐 어디 이 한 장짜리 이 귀여운 글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림도 없죠. 참고로 이 BIS 비율 규제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에서 그냥 기초 중에 기초라서, 만약 경제학과를 가신다면 이런 거는 그냥 시험도 안 나옵니다. 쉬워갖고.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점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해해야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수능 등급제 이거 왜 만든다고 했었어? 등수 가르는 거잖아. 왜? 필요하니까. 등수를 갈라야 되니까. 아, 너는 10가지 정보를 주면 9가지를 이해할 수 있군. 그렇군. 이 정도면 꽤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의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0개를 배웠는데 난 9개만 이해했으면, 아이고, 한 가지를 내가 깜빡했네? 그래서 잘랐네? 죽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지금은 아니지만, 문과 중에 제일 셌던 데는 법대였거든요. 과거의 영광이요. 근데, 야, 법대. 판결을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깜빡했어요. 아, 내가 그때, 지금 잘 헷갈리는데, 이거 뭐더라? 모르겠어, 사형.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아주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10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직업을 갖게끔 하게끔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뛰어넘는 한반도 역사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고 있는 제도예요. 국어가 왜 시험에 올라왔겠어요? 자, 맨 처음에는 사람의 계급을 어떻게 나눴죠? 부모님 유전학으로 했어요. 예, 유전학, 우생학에 근거한 유전학으로 했어요. 부모가 뛰어나면 자녀도 뛰어나다고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습해줬어요. 음서제도, 신라, 고려, 음서제도였잖아요. 부모가 짱이면 자녀도 우월한 거야. 인간의 우월성을 부모로 평가했다고, 유전학적으로. 자, 근데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철학이 발전했어요. 인간이 과연 유전학적으로 우월함을 가릴 수 있는가? 불공평해요. 그래서 중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중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과거제도는 꽤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왜? 그 전보다 훨씬 더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 자, 지금도 과거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어? 과거제인데, 과거 시험이거든. 이게 옛날로 따지면 과거 시험에 과목을 바꿨죠. 유교 성리학에 대한, 성리학 경전에 대한 이해도로 인간의 우월함을 평가하기에는 이 학문이 너무 협소하다. 조금 더 이 사람, 이 존재의 우월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정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했는데 결국엔 뭘로 왔어요? 이 국어로 온 겁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1번이에요. 여러분들 국어 과목을 왜 1교시에 보겠어요? 이게 1번 타자입니다. 국어가 1번 타자예요. 모든 학문에. 자, 또 뭐 잔소리 하고 있었네,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진짜. 텍스트. 자, 가볼게. 이 문단부터는 BIS를 얘기를 합니다. 자, BIS 비율은 누가 내린 결정이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권고만 하는 거야. 써놓고 갈걸. BIS 비율은 이렇게 구한대요. 위험 가중자산 써놓고 갈 거야. 위험 가중자산 분의 자기 자본이고요. 여기다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100을 때려서 그것이 8%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BIS 비율 누가 결정한? 여기서 결정한. 근데 권고적 흐름만 지켜요. 근데 아까 말에 따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엄격히 지킨대요.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해요.
왜? 아까 알려줬죠, 답은. 이게 핵심이었거든. 신뢰로 형성되는 규범적 효력. 자, 가볼게요. 지금 다 읽어보셨으니까 내가 좀 편하게 말할게. 이걸 하나하나 뜯어주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BIS 비율 기준은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 들어봐. 통시야, 통시적인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거든요. 뭐 읽어야 돼? 차이점만 제대로 읽어주시면 충분해요. 물론 공통점도 같이 읽어주면 더 좋고. 자, 가볼게. 근데 이런 수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은 이렇게 되어 있네.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 이게 뭔가요? 나도 몰라. 근데 이거래. 그리고 위험 가중자산은 자, 보유자산에 영상 들어가고 있지? 보유자산에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이래요. 자, 여기까지가 BIS 비율의 기본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 이해합시다. 이게 뭐야? 이 문단 읽어볼게요. BIS 비율은 은행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됐을까요? 이게 BIS 비율이에요. 다시 재무 건전성. 건전하다가 뭘까? 건전하다. 깨끗하다. 믿음직하다. 뭐랑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건전이에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용, 건전. 그것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자, 이따 뒤에서 신용이라는 말도 같이 볼 거거든요. 누가 신용이 있는 거고, 누가 건전한 거고, 누가 신뢰 있는 걸까?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좀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누구냐? 차은우. 자, 여러분들, 차은우가 믿음직하겠어? 김봉수가 믿음직하겠어? 고맙다? 근데 왜? 이유가 궁금하다. 야, 뉴진스의 은비인가? 민지냐? 미안하다. 은비는 누구냐? 미안하다. 모를 수도 있지. 야, 민지는 그 정준하 그 MC명 아니냐? 좀 이따 뭐에 나갔을 때 MC 민지잖아, 정준하가. 넘어갈게. 그래? 자, 민지가 소개팅을 해요. 우리 차은우 씨랑 소개팅을 해요. 오케이. 이게 1월에 차은우랑 소개팅해요. 자, 2월에도 소개팅을 해요. 인기 많으시니까. 이번엔 김봉수랑 갑니다. 짝을 정하려고 해요. 뉴진스의 악감정은 없습니다. 노래 좋더라. 자, 근데 차은우는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김봉수는 사실과 좀 다르지만 통장에 30억이 있어. 사실이 아니라 슬프지마, 오하지마, 더 슬퍼져. 누가 더 든든해? 이 새끼. 든든하지 않아? 자, 신뢰, 건전함, 신용은 결국에 뭡니까? 돈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그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뒤에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신용 공급 이런 얘기 나온다고. 신용 공급이 뭐야? 돈 공급이야. 돈이에요. 슬프지만. 자, 재무 건전성, 돈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이야.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 됐죠? 분자값이 자기 자본이었잖아. 최소한 자기 자본 8% 갖고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금융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 우리는 BIS 비율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이거 봐봐. 야, 느낌이 와야 돼. 은행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위험한 돈줄, 위험이 들어가 있는 돈들 중에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은행은 자기 돈이 얼마 없어요. 다 어디서 갖고 왔어? 아까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갖고 오죠. 아니면 나 같은 정직한 노동자들이
은행에 적금, 예금을 맡겨요. 그 돈이에요. 은행은 자기 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통업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본의 비율. 그래, 네가 은행이 남 돈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알겠는데 최소한 네가 갖고 있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비상사태가 왔을 때 네가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건전하고 신뢰감이 올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돈이 위험한 돈들 중에 네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8%는 돼야 된다가 바로 BIS 비율이에요. 근데 이건 강제가 아니었어요. 권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은행들이 미친 듯이 지킨대요. 주범처럼, 법처럼. 왜? 신뢰 형성. 뒤에 있었죠. 자, 가볼게. 이제 여기 와보세요. 참,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읽어볼게.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자, 이 문단 두 번째 줄. 궁극적으로 빨리 갈게. 밑줄 쳐봐.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이거 뒤에 나옵니다. 자,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이해합시다. 네. 사람들이 IMF 때 이랬어. IMF 때 은행으로 몰려가요.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은행 가서 돈 찾으려고 가는데 은행에서 아이고 이렇게 다 찾아가시면 저희 드릴 돈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 믿음이 안 가. 뭐야 이 새끼 내가 돈 맡길 때는 잘만 받아가더니만 안 돌려줘? 돈이 없어요. 그때 은행 금리 그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자 얼마 줬는 줄 알아요? 은행에 지금 현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돈 좀 빨리 맡겨주세요. 저희 돈 없어서요. 그때 24% 줬어요. 이자를. 내가 1억을 맡기면 1년에 2,400만 원 줬어요. 연예인 중에 송은이 씨라고 있죠. 이분이 24%짜리 들어놓고 30년 만기로 해놨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돈만 넣어도 돈이 나온대. 은행에서 맨날 전화 온대. 제발 해지해달라고.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젤리온에서 도입한 거고 금융 시스템 보호는 이따가 나올 거야. 이제 이 표, BIS 비율은 요거 그 아래줄 놓을게요. 4문단이죠. 아니 3문단이죠. 여기서 자기 자본은 저거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당기 순위 채무의 합, 위험 가중 자산은 분모값이죠. 위험 가중 자산, 분모값. 각 자산 신용 위험에 대한 보유 자산에 각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 자산이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자산마다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합해 놓은 그런 값이 돼요. 그래서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자산의 종류 유형별로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신용 위험, 그 돈에 대한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OECD 국가는 국채는 0%. 자, 이 말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회사채는 100%를 부여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위험 가중치를 이렇게 결정해줬대요. 돈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이 3억을 들고 있다 쳐봐. 근데 2억은 국채로 갖고 있는 거야. 국가 채권을 들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종이로 들고 있어. 1억은 사채, 러시안 캐시. 아니, 더 올린 발행, 그 사채를 들고 있어요. 자, 분모값에 몇만 들라는 거야? 2억, 3억, 1억, 몇 억 들라는 거야? 이 말은. 예, 1억만 들라는 얘기입니다. 분모값에. 다시. 국채가 0%라고. 국채는 0을 곱해라. 그러니까 뭐야? 위험 가중자산에 넣지 말아라. 국채는 안전하니까 분모에 넣지 말아라. 근데 1억은 회사채네? 100%? 예, 회사채는 그대로 분모에 박아라. 여러분들, 분모값이 커지면 저 8%를 맞추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잖아. 위험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8% 맞추기가 힘들어. 이 8%를 맞춰야 신뢰 있는 은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 좀만 더 가보자. 이후 네 번째 줄이야. 3문단 네 번째 줄 중간.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한다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을 합으로 새로 정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자, 이 위험 가중치 자산 보유할 때요 2개로 나왔대요. 신용 위험을 따지는 신용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에 따른 걸 했대요.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자 이게 요거였어요. 신용 위험에 따라 하는 거는 국채 0% 회사채 100% 기존에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추가된 거야 지금. 빨간색으로 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시장 이거는 감독관 승인하에 은행 선택으로 결정하라. 그 모델을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 바젤 1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바젤 1이야.
이렇게 계산한대. 이제 바젤 2로 들어갈 건데 차이점만 보면 됩니다. 제가 바젤 2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봐봐. 가볼게. 다음 문단입니다. 금융혁신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 자산은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위험도와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일단 넘어가봐. 신용위험에 따른 측정 방식은 자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겠다.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봐봐.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지? 표준 모형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갔어? 내부 모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라고 한대요. 그리고 표준 모형 회사는 어떻게 하냐? 바뀌었죠. 패치됐죠. 국채가 0%, 국채가 0%가 아니라 0에서 150%. 사채도 바뀌었어요. 일괄적 100%가 아니라 20에서 150%로 바뀌었대요. 패치해줬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옛날에는 국채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분모에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넣을 수도 있다, 나라에 따라서. 자, 회사채는 항상 분모에 그냥 100% 다 때렸는데 회사채도 회사채 종류에 따라 좀 깎아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지. 20%가 0.2%잖아. 0.2%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중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애플이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짐바브웨가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짐바브웨는 나라입니다. 어디다 빌려줄 것 같아요?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다면? 당연히 애플한테 빌려줄 거야. 애플이 더 든든하거든. 자, 소말리아가 빌려달라고 한대요. 삼성이 빌려달라고 한대요. 어디다 빌려줄 거야? 똑같은데 이제도 똑같고 만기도 똑같아. 당연히 샘성한테 빌려줄 거예요. 더 든든하거든. 그거예요.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은 150% 나와요. 이 국채는 너무 위험해서 분모값이 들 때 뭐 2억이 짐바브웨 국채다? 그러면 2억에 150% 더해서 3억이죠. 분모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사채야. 회사에서 빌린 채권인데 이거 애플 거야. 그럼 20%만 저기 넣어요. 1억 빌려서 2천만 원만 저 분모에 넣어. 안전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회사마다 국채마다 국가나 회사 그 발행한 채권마다 위험도를 다르게 나라마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최근에 이거 국채 가치가 위험도가 높아진 나라가 어디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라고. 거기 채권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자, 돌아와서 끝났나?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내부 모형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자, 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해서 하는 거래요. 감독기관 승인을 해주면 은행이 다른 걸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래요. 자, 좀만 더.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해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원래 8%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이 8%가 8% 초과하게끔 자국 은행한테 요구할 수 있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꼭 8% 맞출 필요 없어. 니네 나라에 따라서 니네 은행한테는 신뢰감 더 필요하지? 야, 그러면 10% 20% 맞추라고 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한대요. 어디 나라가? 나라 자체 신뢰도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짐바브웨 은행이야. 별로 짐바브웨에 있는 소말리아 은행인데요. 저희 8% 맞췄어요. 별 신뢰가 안 가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야, 니네 8% 갖고 좀 그러니까 한 20% 맞추고 가자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이게 바젤 2입니다. 파란색이 바젤 2예요. 자, 다음 장. 바젤 3.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봐봐. 자기 자본에서 단기 우수리 채무가 제외되었다. 8% 맞추기가 더 쉬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어려워졌잖아, 이제. 이게 빠졌어.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좀 부실한 그런 거거든요. 채무거든요. 이제 이거 니들 자본으로 넣지 마. 이게 어떻게 니들 돈이냐? 이렇게 빠진 거야. 더 빡빡해진 거야. 하나 더.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 이 기본 자본 비율이 최소 6%가 되게끔 보완했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단기 우수리 채무 이제 더 이상 분자값에 못 넣어요. 자기 자본에 안 들어가. 그리고 보완 자본으로 퉁칠 떼우려고 하지 마. 최소한 기본 자본들을 6%는 갖고 있어야 돼. 8%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을까요? 더 빡빡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8번 문제 올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8번 문제 오세요.
가봅시다. 어려워. 24%네, 25%가 아니라. 가볼게. 자, 보기 보면요. 가은행,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정가중자산표는 다 아래 표와 같다. 가은행은 OECD 국가 국채와 회사채만 자산 보유, 바젤2 협약 모형에 따라 비할수 비율을 산출해 공시했다. 이때 체크. 회사채에 반영된 가중치는 50%. 이 얘기를 왜 해줄까요? 바젤2 아까 어땠어요? 회사채는 20에서 150%. 회사마다 다르게 나왔는데 50%로 잡아주겠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아래 표가 이제 박스 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친절함을 느껴봐요. 자기 자본 얼마야? 보니까 바젤2래 지금. 자기 자본 얼마야? 아직 안 빠졌지. 당기 우수인 채무 3개 다 합쳐야지. 11을 개뿔 110억 아닌가요? 110억이라겠냐? 미안하다. 110억이에요. 친절은 봐봐. 자, 그 아래는 읽어봐봐. 타이틀을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자산. 뭐야? 여기 봐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서 산출해준 위험 가중자산. 계산할 필요 없음, 계산해놓았음 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가중자산은 다 계산을 해놓은 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면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 둘 다 합으로 한다고 했었죠. 자, 국채 300억 계산해준 게 회사채 300억, 시장 위험에 따른 건 400억, 총 1000억. BIS 비율 바젤2에 따르면 몇 프로입니까? 8%가 소리하고 있네. 바젤2 1000억 그게 아니라 바젤2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 은행은 BIS 비율이 몇 프로 나오냐고. 11%잖아. 됐지? 그냥 보면 돼. 여기 용어를 정리 못해서 이 표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표 친절함을 보라고. 계산도 편하게 해줬어요. 1000억 분의 110억, 11%. 자, 선지 1번. 가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상회 넘어간다. 네, 11%니까 8% 넘어가죠. 선지 2번. 가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에 만약에 위험 가중치가, 자, 지금은 50%라고 했는데 만약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회사채 위험도, 신용 위험도를 50%로 계산했대요. 근데 이거를 20%로 바꿨다. 20% 바꿨다. 여러분들, BIS 비율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저 값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아. 분모값이 0.5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 건데 0.5가 아니라 0.2를 곱해서 저 분모값을 때리겠대요. 분모가 작아지잖아.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돈 중에 회사채가 위험도가 50%인데 다시 보니까 위험한 게 50%가 아니라 20%짜리네. 안 위험했네. 그럼 BIS 비율이 당연히 더 든든해지니까 믿음직하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 높습니다.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지금 공시된 11%보다 더 높습니다. 자, 33번. 갑이 이게 계산이 조금 들어가거든. 암산해봐.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자, 국채가 지금 300억이지. 계산된 게, 반영된 게. 회사채도 300억이야. 근데 회사채는 원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몇 프로 계산된 거야? 50% 계산해서 300억이래. 아까 원래 실제 금액은 회사채는 600억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전제되어 있어? 국채가 만약에 실제 금액이 회사채보다 컸다면 그냥 900억으로 때려보자. 그러면 위험도는 회사채보다 국채가 더 낮았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는 50% 지금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실제 더 컸다. 그럼 50%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야? 덜 위험하다는 거야? 이렇게 반영됐으면. 덜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딱 33%쯤 나오겠네. 그렇지 않아요? 국채가 실제 규모가 더 컸으면 더 안전했겠구나. 똑같이 지금 300억으로 계산했으니까 더 안전한, 위험하지 않은 돈이었으니까 더 작게 분모값에 들어가는구나. 그 얘기예요. 이것도 계산이 아니야, 사실. 자, 어려우면 계속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선지 4번 보세요. 가은행이 바젤 1 기준으로 신용 위험대, 오케이. 다른 위험가중자산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다. 바젤 1의 차이점 뭐였죠? 바젤 1은 회사채가 100%였어요. 지금 50% 적용해서 300억인데 바젤 1에 따르면 100% 그냥 때려기 때문에 600억이 나오게 되죠. 4번도 맞는 얘기. 답 5번입니다. 사실 나올 게 정해져 있었어요. 차이점만 보면 된다고 했죠. 이거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와야 돼요. 선지 5번. 가은행이 위험 가중자산 변동 없이, 자, 보완 자본을 10억 더했대요. 지금 기본 자본이 얼마야? 50억이고요.
보완자본이 20억이야. 근데 여기다가 보완자본을 10억 증액했대요. 자, 그러면 바젤 3 88% 맞출 수 있어요. 바젤 3로 적용해도 8% 맞출 수 있어요. 맞을까요? 땡이다. 맞는데요? 30억, 80억. 1000억 중에 80억이니까 8%딱 맞췄는 이유? 요걸 못 맞췄어. 바젤 3에서 맞춰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패치됐을 때. 기본 자본이 6%는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근데 여기다가 10억을 더해봤자 기본 자본이 50억은 계속 있으니까 5%밖에 안 되죠. 기본 자본 6% 맞추라는 마지막 바젤 3 패치를 그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바젤 3 못 맞춥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돼요. 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바로 위로 올라봐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답은 자 4번입니다. 자,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은 여기야. 아까 필기 다 해놨어. 시장 위험과 마찬가지로 바젤2에 따르면 은행이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 측정 방식 내부 모델이요. 이거 은행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시장 위험 측정하고 똑같이요.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솔직히 좀 티났어. 이건 설명하면서 지문에서. 나머지 봐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르는 오답. 선지 5번부터. 선지 5번들 더럽게 많이 고르더라. 자, 5번 봐봐.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아니지. 기본 자본이 6%는 최소 돼야 된다는 얘기지. 보완 자본이 2%로 최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 자본이 6%를 넘어라. 그 말은 뭐야? 보완 자본으로, 아니 기본 자본으로 뭐 10%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럼 보완자본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8% 맞출 수 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자, 선지 1번부터.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처의 신용도가 나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진다. 아니요. 바젤 1은 회사채는 일괄적으로 100%가 보유됩니다. 패스. 선지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 최저 비율, BIS 비율이죠. 이게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 즉 BIS 비율은 동일하다. 아니요. 아까 바젤 2에서는 초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X. 자, 3번 바젤 2의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채를 매각한 후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높아진다. 아니요. 국채를 팔아서 회사로 전환해도 이 국채가 몇 프로짜리인지 그 바꾼 회사채가 몇 프로인지 몰라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은 틀립니다.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해서 BIS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바젤 2에 따르면 몰라요. 바젤 1은 알아요. 바젤 1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국채를 회사채로 바꿨으면 BIS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바젤 2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5번 문제. 답 1번입니다. 특정한 국제적 기준, 즉 BIS 비율 내용과 그 변화 양상, 바젤 1, 2, 3여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규범성. 자, 마지막 바로 옆에 8페이지 보면 되거든.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솔직히 2문제밖에 안 나왔어. 7, 8번이 이거고 나머지 4문제는 이거야. 법을 읽어야 돼요. 자, 8쪽에 두 번째 문단 봐봐요. 8쪽에 두 번째 문단.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제도하고 있다. 현재 바젤 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현행 법제도 이것이 발행되어 있다. 자,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BIS 비율, BIS 바젤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걸 지키고 있었대요. 옛날부터. 왜? 이미 처음부터 오픈했지. 신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범적으로 작용해요. 신뢰 때문에. 설명해 줄 거야.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나와 있네요. 그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시장에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됐을까요? 이 8%를 맞춰줘야 그래도 그래 너는 그래도 신뢰가 좀 있구나 라고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시켰다 이거예요. 사실상 강제처럼. 자,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이 들이지 못할 수 있겠다. 됐나요? 신뢰가 없으면 어차피 사람들이 그 은행을 이용 안 하니까 국제시장에서 억지로 규범처럼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봐봐요.
네 번째 줄 봐봐. 마지막 문단 네 번째 줄. 진짜 끝났어. 마지막 줄 네 번째 줄. 가가 채택하에 따른다. 이는 자 여기서부터 국제기구의 결정에 밑줄 쳐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 이게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다시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 얘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말랑말랑한 법이래요. 자, 그 다음 줄 말랑말랑한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마지막 문장이야. 이때 이제 이 말이 다시 나오는 거 느껴보세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이지. 조약, 국제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한다. 이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가 뭔지 느껴지세요? 구속력이 있는 것이 딱딱이었고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게 바로 말랑말랑한 거였습니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BIS 비율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 보니까 언젠가 딱딱하게, 즉 구속력 있는 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5번 문제 1번 답인 거 괜찮아요? 됐지? 자, 6번의 선지 3번 보세요. 답이에요. 6번의 선지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아니요. 딱딱한 법은 제재로서. 그리고 말랑말랑한 법은 신뢰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자, 다음 9번. 9번의 답은 자, 아까 그거. 말랑말랑한 법이지 기억이. 형식적 구속이 아니야. 즉 가입을 안 했어. 거기 국가가 아니야. 근데 알아서 지켜. 이게 말랑말랑한 법. 답 5번이요.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아. 근데 이거를 제도화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대요. 알아서 지켜요. 예, 답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답 2번 볼래요? 바젤위원회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 좋아.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아. 근데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이건 뭐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시키고 있는 거잖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땡! 말랑말랑한 법은 알아서 지킨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10번의 답은 어휘 문제 아니었어요. 이 글을 정확히 이해해야 대체할 수 있는 말 찾을 수 있었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시를 번역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죠. 자, 다시 오늘 통화정책 배웠고요. 신뢰성. 금융기관이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안까지 했었어요. 이제 한 지문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 스피디하게 하고 볼게. 자, 마지막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지문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오늘 배운 거,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총동원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를 끌고 와서 억지로 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정답률은 몇 프로냐? 25%네요. 이게 25%였구나. 자, 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도? 안 돼? 아이, 야, 그러면 내가 2문단까지만 도와줄게. 야, 뭘 이걸 내가 사정해. 야, 듣기 싫으면 알아서 풀어. 1문단, 2문단 읽어보세요. 근데 내가 장담해. 여러분들 제대로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 1, 2문단 빨리 읽어보세요. 뭐 부탁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잖아, 나랑. 이 문단까지 읽어보는 거야. 1문단만 아니라 2문단까지.
아우, 팔 아파, 씨. 자, 다 읽었나요? 읽기 다 읽었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자, 봐봐. 자, 보면서 따라와도 돼요. 1문단 첫 줄 그냥 읽을게. 전통적인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어쨌든 읽어야 돼요. 통화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이해되지? 정책금리. 알지? 아까 했지? 물가 안정. 정책금리 어떻게 하는 거야? 올리는 거 맞지? 나도 헷갈려서. 맞지? 괜찮아? 노소연 씨 괜찮아요? 정책금리 올리는 거? 통화량이 줄고 물가가 안정돼요. 그래서 경제활동 달성. 이게 전통적 기업자들이 말하는 통화정책의 목적이래요. 자, 2문단 넘어올게. 아, 부양이란 말 또 나왔지? 1문단 마지막 줄에 패스. 자, 2문단 첫 줄 봐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보는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여기 금융감독 정책이 또 나왔어요. 아까 통화정책, 이번에는 금융감독 정책입니다. 계속 가볼게. 이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이걸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빨리 봐봐. 아이, 이동희 씨 빨리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줄 수 있다. 야, 눈치 까야지. 미시건전성 정책의 예시를 하나 들어줘요. 최저 자기자본 설정. 야, 이거 뭐야? BIS 비율이잖아, 이게. BIS 비율이 바로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아, 개별 금융회사, 은행 하나하나의 은행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있구나. 이거 아까 뭐였어? 은행마다 그 8% 맞춰놔라. 은행마다 니들 8%는 들고 있어라. 그 얘기였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뭘 달성한대요?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한대요. 이게 1, 2문단 내용입니다. 오케이? 첫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지문이었고요. 기출은 반복된다. 개념은 나동만 나온다. 이제 읽어야 되는 거가 바로 3문단이겠죠. 3문단 올게요. 자, 내가 조금만 읽어줄게.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전통만 몇 번 나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이 말이 이해돼야 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원적 접근 방식 됐지? 이원적으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거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야 돼요. 금융 시스템 아까 사실 있었는데 넘어갈게. 와야 돼요.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석이 일어났대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일이 있었나 봐. 이 당시 봐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여기다 밑줄 저금리 정책. 자, 저금리 정책 뭐죠? 어떤 정책이죠? 금융감독 정책이야?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인 거 눈치채야죠.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 금리를 낮게 잡은 거야. 그거야. 그게 보여야 돼. 저금리 정책의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자, 여기다 밑줄. 금융 불안 야기. 정책 금리를 낮췄는데 물가 안정하기 위해서 뭔 일이 일어나? 금융이 불안정해진다고. 이게 불안정해진다. 이상하다가 여기서 와야지. 정책 금리를 뭔가 낮췄는데 금융이 불안정해진대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된다. 이게 훼손된다. 자, 왜 이상한 거야?
읽히나요? 원래는 이원적이야. 따로따로인데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통화정책을 하니까 갑자기 금융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경제가 훼손돼 버려요. 경제 안정.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가 아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 도와드렸어요. 이제 풀 시간 들 텐데 존나 어렵거든. 매우 어렵거든. 자, 다 도와주기는 뭐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맛이나 보고 오세요. 내가 왜 역대급이라 했는지. 자, 충분히 역대급이면 여기까지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억지로 문제 많이 풀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로 14번이 최고 난도죠. 14번이 지옥이고. 다섯 문제고요. 자, 8분 트라이 해보세요. 8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한번, 자, 못 풀어도 괜찮아. 보일 때까지 봐. 괜찮아. 출발.
버블이 뭘까? 그게 14번의 보기가 버블이에요. 네,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 14번의 보기가 우리나라 얼마 전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정책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췄었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경제 활성을 위해서. 근데 그 돈이 실제로 뭐 쓰이기도 했지만, 오늘 내가 나름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갔네. 올해 시사성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통화량을 맨 처음 했던 건 통화량을 늘렸죠. 정책금리를 낮추거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치? 채권을 국가가 사들이거나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단 말이야.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이것만으로는 통화량이 늘지 않아서 뭐까지 했게? 보조금까지 줬잖아. 시장에다가 그냥 돈을 줬어. 급한 거야. 정책금리 낮춰서 통화량 늘려야지, 경제 활성화해야지. 근데 당장 다 죽어나고 있단 말이야.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다 죽어나고 있어서 정책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느려. 정책금리 낮추는 건 너무 느려. 채권 매입도 너무 느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100만씩 줬잖아. 그냥. 통화량을 강제로 늘린 거야. 근데 지금 14번에 보기를 보니 이렇게 들어간 돈이 사람들이 실제로 치킨 사 먹고 마트 가세요 하니까 뭐 했다는 거야? 아파트 산 거야. 주식, 코인 한 거야. 기껏 돈 풀어서 대출 좀 가져가세요. 통화량 늘려주고 보조금 때려 박아주니까 이 돈으로 히히히히 코인 해야지. 히히히히 부동산 사야지. 아파트 사야지. 이렇게 됐대요. 이게 버블이에요. 잠깐 14번의 보기 내용이 뭐래? 풀어줄 건데 침체기에는 경기가 코로나처럼 침체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잘 안 먹힌다. 그래서 그 보조금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어디다 쓰라고 딱 정해서 줬잖아. 아파트 살 때 못 썼잖아. 비트코인 할 때 그거 못 썼잖아. 그렇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다 경제학자들이 이 지식을 기반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적용되어 있는 정책들이 이런 지식들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보인단 말이죠. 지식의 재미있는 거 여기에 있어요.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제 뉴스 봐봐요. 경제면 여러분들 경제면 죽었다 깨어도 안 들어갔잖아.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어디야? 보통 스포츠, e스포츠, LCK 어디, 롤드컵 이거 보잖아, 보통. 가끔 스포츠 관심은 야구, 해외 야구, 누구 이적, 해외 축구 보고, 손흥민 골 모음 이거 보잖아. 경제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타이틀이 어느 순간 몇 개씩 보여요, 이제. 제로금리 해제, 트럼프 이건 옛날이다. 기준금리 또 올라? 막 이렇게 써 있다고. 아파트값 폭락에 대한 우려, 버블 현실화되는가 막 이러고 있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들이야. 자, 여러분들 본문에 산문란 봅시다. 이제 문제를 제시했었죠. 문제. 따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 잡으려고 이거 내리니까 이게 무너져서 경제 안정이 훼손된다. 아이고 관련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산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산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이제 기존 정책으로는 안 된대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자, 여기다 밑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이다. 이 두 개가 함께 안정돼야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2원이 아니죠. 1원론적인 관점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그 결과, 자,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걸 달성하기 위해 기존만으로 안 되니까 추가합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볼까요? 자, 이름이 스포입니다. 미시, 거시, 양자 거기서 보고 어휘 아닌가요? 작게 세부적으로 보는 거, 거시 크게 보는 거.
미시 은행 하나하나 본 거야. 거시는 은행 하나가 아니죠. 4문단 첫 줄 볼래요?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 아, 이거는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래요. 금융 시스템 차원 자체를 건전하게 만드는 거래요. 아까는 미시 건전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라면 거시 건전성은 금융 시스템 자체를 건전하게 만드는 거래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참, 세 번째 줄 봐봐요. 중간. 이때 찾으셨나요? 우리 12쪽 마지막 문단 보고 있어요. 이때 세 번째 줄.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할게요. 올해 구성의 오류 한번 나올 겁니다. 구성의 오류는 논리학 논제입니다. 야 잠깐만, 여기 아는 거 몇 명 있잖아. 니들 2학기 화작할 때 논리의 오류 했었지. 그때 이거 안 나와갖고 왜 없지 했었는데 이 구성의 오류 오늘 설명드릴게요. 야 네가 너 축구 좋아하냐? 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누구야? 은바페. 야 하나만 더 돼. 야 손흥민 껴줘. 손흥민 하나 더 돼. 벤제마. 되게 비싼 선수들이에요. 더럽게 비싸요. 손흥민 좀 싸다 여기서. 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대봐. 내가 해줄게. 모드리치. 또. 야 기성용 넣어줘. 기성용. 이청용 넣어줘. 박지성 넣어줘. 됐지? 아이 저렴한 선수도 아니야. 비싸. 아 미안하다. 기성용 이거 빼고. 기성용 저기 이청용 빼고. 자 포그바. 펠레이라. 이런 애들 넣어줄게요. 더럽게 비싸요.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수비수 누구 있어? 아 그래 민재형. 김민재. 반다이크. 뭐 비리치. 옛날 비리치. 아니면 이바노비치. 이런 친구들. 존나 비싸요. 첼시에서 뛰었던 애들이야. 자 지금 내가 말한 선수를 구성하면 무조건 우승한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구성의 오류야. 개별적으로 최고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모임이 최고가 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다. 그게 구성의 오류예요. 자, 갑자기 구성의 오류 들을 외쳤을까? 미시 건전성 정책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달성을 성립을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 네, 은행 하나하나가 다 건전하다고 해서 그 금융 전체 시스템이 건전한 건 아니야. 방금 이것처럼요. 그게 구성의 오류예요. 개별이 하나하나 다 뛰어나다고 전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따로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은 계속 읽을게. 구성의 오류 다음 문장이야.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야, 이 말 나왔을 때 조금 느낌 안 오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자기자본 미시건전성 정책은 최저 자기자본 설정이었잖아. 이것도 내가 아까 안 읽고 와서 미안.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어.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이것도 예방적이에요. 야 이런 건 좀 냄새가 나지. 예방적 둘 다. 미시건전성 정책인 최저자기자본 설정도 예방적인 거고 금융시스템 차원의 이 정책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예요. 근데 다시 와봐요. 다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좀만 더 해봐. 좀만 다 왔어.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 정책과 차별화된다. 야 이게 왜 차별화돼? 예방적인 건 차별이 아니야. 낚시야. 이건 낚시 포인트야. 어디가 이거 금융 시스템 자체냐 개별 금융회사냐 이게 차별점인 거지. 미시는 개별 금융회사를 본 거고 거시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본 겁니다.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 건전 정책을 하기 위한 예가 뭐가 있는지 그 시스템에 예가 뭐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 문단이 설명해 줍니다. 바로 뭐냐 이게 이름이 뭐지? 완충자본 뭐 그런 거 아니야? 완충자본제도. 그걸 이제 여기다 소개해 줍니다. 힘들어. 자, 이거는 언제 하는 거야? 거시 건전 정책을 하기 위해. 플러스야, 플러스. 미시에다가 거시를 플러스 한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어디 오시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경기가 너무 과열돼.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그게 보여야 돼.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최저 자기 자본 미시에서 했던 거에 더해서 거시 시스템으로 여기다가 더해서 완충 자본을 쌓게끔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유치한 말이었어, 사실은. 니들이 최저 자기 자본 BIS 비율처럼 8% 쌓아놨지? 야, 거기다가 완충 자본이라 해서 하나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기 자본 뭐였어요?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우순위 채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완충 자본을 하나 더 더해서 쌓아놔라. 이 얘기입니다. 아, 이거 되게 유치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한다. 돈 많이 풀릴 때 너 대출 많이 주지 마. 니들 좀 더 갖고 있어. 8%보다 더 갖고 있어라. 이 얘기. 한편 이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제 침체기에 경제가 지금 다운되어 있어. 그때는 뭐로 쓰래요? 침체기에는 대출 재원으로 쓰래요. 대출할 때 제로로 써라. 침체될 때는 이거 대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통화량을 다시 늘려줘라. 침체기 때는. 되게 심플한 얘기였어.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보세요. 자, 이게 25%거든. 할 수 있어. 보기 볼게.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다.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통화정책은 과열됐을 때,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효과가 좋대요. 효과적. 자, 돈을 안 풀고 쌓아두는 거는 효과적이래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줄이는 건 효과적이래. 근데 침체기를 벗어나는 거에서는 침체기일 때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통화정책.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미미하대요. 미미라고 써있냐? 미미하대요. 효과가 별로 없대요. 답이 나왔어요, 님들아. 3번 갑시다. 3번 보세요. 금리를 올리기가 있는 경우 경제 침체기에 금융안정을 달성하려면, 자,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싶어요, 침체기에. 그러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땡. 침체기에는 완충자본 뭐 하라는 겁니까? 대출로 풀으라고 하는 거지. 통화량을 늘리라는 거지. 근데 금리를 올리기가 뭐였죠? 침체기에 돈 풀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잖아요. 답이 3번이에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이해해줘야 돼. 끝났어. 이게. 근데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쉽다고 하겠어. 그래서 내가 끝판왕이라 한 거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걸 단순히 관계를 파악해서 푼다? 개소리예요. 내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 경제에 대한 기반 지식, 기출로 통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 없다. 완충자본 침체기 때 대출해준다. 근데 소용없다. 금리를 올리기.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보기는요. 효과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출 많이 해줬더니만 다 부동산 비트코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잘 활성 안 됐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얼마 전.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답 4번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이 글의 핵심이에요. 정책금리 인하. 정책금리를 인하하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도 있어. 네, 그 얘기잖아요. 원래는 정책금리 내리면요.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돼야 되는데 정책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안정된 건 모르겠고 경제가 훼손돼요. 이유는 금융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걸로 처리가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답이 4번이었어요. 나머지 선지 봐봐. 선지 1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통적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융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못 끼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문단에. 자, 선지 2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니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본 이원적 관점이었잖아. 금융관도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으로 금융 안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가 옛날 얘기, 이전 얘기. 자,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역시 이전이네. 경기 침체기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아니요. 따로따로 해라. 경기를 이거는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안정만 한 거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안정시키는 거는 통화정책으로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함께 하라는 얘기는 글로벌 금융 이후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4번 골라줘야 되고, 자, 12번. 기억은 미시, 니은은 거시. 답 3번. 이거 너무 티났어요, 솔직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방, 땡, 둘 다 예방적 성격이었습니다. 자, 13번 몇 번들 골랐나요? 이게 두 번째 오답률이었는데. 답? 어우,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보이자. 자, 가자. 밀시건전 정책과, 보기 읽어볼게. 밀시건전 정책과 거시건전소 정책 간에는 정책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자, 경기가, 다 가려놔. 뭐뭐일 때, 뭐뭐 건전소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무슨 건전소 정책이야? 거시야, 미시야? 완충자본 제도는 왜 하는 거였어?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추가된 거였잖아. 그러면 B에 들어갈 만 나왔네.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뭐 하도록 하고. 몰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 C는 이제 맞춰봐야 돼. 야, D부터 보자.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아이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는 미시 건전성 정책이었죠. 잠깐 B와 D는 나왔어요. 거시 미시예요. 일단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A, C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씨, 아무것도 안 알려줘. 자, 이렇게 해야겠지. 불황일 때는 사용하고,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자, 이걸 만족시키는 게 답 1번이군요. 그래서 1번입니다. 됐지?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파이팅. 서둘렀더니만 시간이 좀 남네요, 이거. 자, 돌아와서 잠깐만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한 세 지문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문들이에요. 2년 전에 나왔던 수능 경제 지문도 오늘 풀어봤고 2년 전 평가원, 4년 전 기출도 풀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문들이고 나올 때마다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그냥 고난도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 지문이 쉽게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만 맞출 사람들은 맞춰요. 이 사람들은 뭐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에 나와 있는 지식과 자, 이게 똑같이 나올까? 똑같이 안 나와. 하지만 이 지식은 반복돼. 계속 반복돼. 내일이죠. 내일 시마토케 때 뭐 하겠어요? 당연히 경제거든. 이번엔 뭘까요? 오버슈팅입니다. 환율, 그리고 이 통화량 변동에 따른 물건 가격,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이번 주 시마도케는 환율에 따른 물건 가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2015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오늘 푼 것보다는 조금 더 할만하긴 할 텐데 문장 자체가 역시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마도케를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버슈팅 지문이라고. 자,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안 갖고 와갖고. 나 내 수업할 것만 갖고 와서. 응? 아니, 소설 말고 시마도케 타이틀 뭐로 써 있어? 그 지문 제목을. 정부의 정책 수단? 그게 공식 이름이에요. 정부의 정책 수단이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괄호 열고 하나 더 써놨어요.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환율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오늘은 저랑 뭐 배운 거야? 통화 정책. 통화량을 유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공부했다면 시마도케 때는 환율, 즉 외국가의 상황을 통해 정부가 결정하는 통화 정책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나올 소재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아까 제가 통화량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 때렸다고 했었죠. 이건 이미 나왔어요. 심지어 2021년 6평이 나왔어요. 약간 지금 나올 것들은 굉장히 많고 이쪽 소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노특강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올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노특강 경제지문 뭘로 볼래? 통화 정책이 있어. 이번엔 통화량 조절을 무엇으로 하는구나? 비트코인으로 하는구나? 주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구나?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읽는다면 올해 뭐가 나올지 이미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올해 6평도 당연히 경제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꼭 맞추시길 바라고 3월부터는 수특에 있는 이제 경제 지식들을 처리해 드릴 거예요. 물론 경제만 할 건 아닙니다. 인문도 할 거고 과학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진도 나가는 거 잘 해주시고 학교에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가주면 여러분들이 수특은 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변형 문제 다 줄 거야. 희곡 얘기는 가볍게만 할게요. 자, 이거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서 들어야 돼. 내가 이제 단톡방에 다시 안내해 줄 거예요. 단톡방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요 희곡을 볼 건데 희곡만 갖고 있는 역시 문제 패턴들이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나리오 때 뭐 배웠어? 카메라 기법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배웠었죠. 네, 희곡은 뭐겠어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게 특징입니다. 즉 무대에서 펼쳐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희곡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출제 유형,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자, 일부러 2학년 때 선행하신 저랑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처음 본 작품들로 해놨으니까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 안 길게 할 거야. 풀 시간은 따로 안 드린다는 거야. 영상 속에서는 나 혼자 해설하고 끝날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